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33페이지 부동산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총론이라는 부분이 부동산이란 무엇인가라는 용어를 정리하는 그런 이 파트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속성이나 특성 이런 식으로 총론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토지의 분류 그리고 주택의 분류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의 분류는 3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인데 46페이지 건물 중에서 건물의 분류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주택의 분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주로 주택의 분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분류와 주택의 분류 요게 두 가지만 보도록 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일단 3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토지의 분류에서요. 지목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목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지목이라는 것이 뭐냐? 땅지자에다가 눈목자 써서 이건 이제 뭐냐? 그러면 이건 지목이라는 것은 이 지목이라는 것도 이 우리나라 글자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쓸 때 흔히 목차라고 하는 거 있죠. 목차. 목차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목이라는 것이 이름이거든요. 순서를 목차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지목은 땅의 이름인데요. 땅의 이름인데 그때 뭐에 따라서 땅의 이름을 붙였냐 그랬더니 용도별로 용도에 따라서 땅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지목인데요. 따라서 거기 지목에 의해 그 말이 나오죠.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등록한 거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땅의 이름인데 그 땅의 이름이 용도별로 땅의 이름을 붙여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또는 상가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대라고 붙이고요. 목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목장 용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밭이다 그러면 전이라고 붙여놓고요. 이렇게 용도별로 이름을 붙여놓은 것을 우리가 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목에 설정이 쭉 나와 있고요. 지목의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28가지 지목이에요.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1번 전부터 시작해서 28번 잡종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역시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27회 문제가 이 2차 과목, 즉 공시법이나 공법의 문제가 한 4문제 반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어차피 2차를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1차만 공부하지 않고 2차를 공부하시면 거기서 이제 공시법에서 이런 거 다 배우고요. 또 공법에서 공법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배워요. 그래서 이제 1차에서 이것까지 다 다루기는 그 시간적으로 부족하고요. 그리고 다룬다 하더라도 잘 범위도 깊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1차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루지 않고요.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은 2차 과목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을 참조를 하세요. 대신 28개 지목에 속하는 이름 정도는 한 번씩 읽어보셔라. 이건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이름만 읽어보겠습니다. 전답, 과, 목,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이렇게 28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냥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주차장이면 주차장이죠. 주유소용지면 주유소죠. 주유소용지죠. 그다음에 유원지면 유원지고요.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서 한 번씩 그 옆에 나와 있는 그 정의들도 한 번씩 그 설명들도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하세요.
그래서 1차 공부하실 때는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올해처럼 27회 문제처럼 그렇게 뭐가 뭐냐 이런 식으로 막 문제를 내는 경우는 앞으로는 좀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과목에서 1차 과목으로 들어와서 내는 것들은 한두 문제에 불과할 거예요. 지금처럼 4문제 이상 막 출제되고 그런 적은 거의 앞으로는 좀 드물 겁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이면 1차 문제를 내야죠. 2차 과목이 물론 관련이 있으니까 내긴 내겠지만 그건 한두 문제에 국한돼야지 그게 막 4문제, 5문제씩 이렇게 넓혀지면 그럼 2차 과목에서는 뭐 하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한두 문제 이 정도는 2차 과목하고 아주 연관이 돼 있는 정책이나 이런 데서 한두 문제 정도는 들어올 수가 있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경우는 좀 드물 겁니다. 그래서 역대 이렇게 쭉 그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해봐도 2차 과목이 들어온 그런 것들은 한 문제나 또는 많아봐야 2문제 이 정도지 4문제, 5문제 이렇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너무 2차 과목 공부를 하는데 또 1차 과목에다가 그걸 내느냐 이것들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1, 2차를 동시에 하신다 그러면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당연히 2차 과목까지 공부를 하시니까 공부가 되실 것이고 1차만 하신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1차는 1차만 나올 거니까 2차가 한두 문제에 불과할 거니까 그런 정도 나올 거니까 너무 신경을 거기에 막 쓰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 해가지고 국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나오는 용도 지역의 구분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막 내놨는데요. 정리는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공법에 가시면 문제 10문제 이상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국계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차피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봐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 정도밖에 다룰 수가 없어요. 이거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차 과목에서 배우셔라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정리는 돼 있지만 그냥 한번 눈으로 쓱 훑어보시는 정도로 하시고요. 어차피 공법에 가시면 거기에 세세하게 나와요. 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어요. 자, 42페이지로 바로 갑니다. 42페이지는요. 일단 여기에 부동산 활동상의 토지의 분류, 요게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일단 토지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토지의 분류했을 때 이 토지의 분류는 첫 번째 1번이 부지, 택지, 대지, 대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 대지와 택지와 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이제 큰 놈부터 쓰겠어요. 부지, 그다음에 택지, 그다음에 대지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하고 비슷한 놈이 이제 대라는 놈이 있어요. 대는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개념은 한꺼번에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세트로 돌아다닌다. 그래서 택지라는 용어가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지, 택지, 대지, 대를 모두 고려하면서 지문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세트이기 때문에 상대적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같이 돌아다니는 놈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지가 나왔다 그러면 택지나 대지 또는 대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시험 보시면 그러니까 분류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 하나, 분류 하나, 그다음에 특성 하나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의 분류는요 지금까지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어느 부분에서 나오든지 무조건 나온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부지는 뭐냐? 그럼요, 부지에 대한 이렇게 한자가 돼 있는데요. 어쨌든 부지는 넓은 땅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부자가 이제 뭔가 위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땅인데 위에 뭔가 얹거나 이고 있거나 지고 있거나 위에 뭔가가 얹어져 있는 그런 땅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요건 부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위에 뭔가가 있으니까 바닥이죠. 땅이 바닥 토지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뭐라고요? 바닥 토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가 나오면 그냥 바닥 토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지는 무조건 바닥 토지다 이렇게 정의를 거기 딱 해두세요. 그러면 바닥 토지다 그러면 위에 건물이 있으면 무슨 부지라고 그러겠어요? 건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 철도가 지나가고 있다. 그럼 뭐예요? 그 밑에 있는 땅은 철도부지예요. 철도부지. 그리고 위에 하천이 흐른다. 그럼 뭐겠어요? 철도부지가 되는 거, 하천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도 시설이 있다. 그러면 수도용 부지가 되는 거죠. 또 체육 시설이 있다. 그럼 체육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창고가 있다. 그럼 창고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는 무조건 바닥 토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뭐 간단한 거죠. 부지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바닥 토지. 그래서 거기에 정의가 어떤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부지는 뭔가 이고지고 있는, 얹어놓고 있는 바닥 토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택지와 대지는요. 택자는 집택자입니다. 집택자요. 그래서 집택자고요. 이 대자는 이게 집터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집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택지나 대지나 그냥 똑같아요. 개념이 똑같은 개념이다. 뭐냐? 이거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그게 택지나 대지예요. 그러니까 건축이 집이라는 건 대표적인 것이니까요. 건축이 가능한 토지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그러니까 택지도 집택자니까 집 짓는 땅이고요. 대지도 집터대자니까 집 짓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이 가능한 토지다. 그래서 대지나 택지나 똑같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데요. 자, 택지는 어디서 쓰냐? 요거는 감정평가에서 쓰이는 분야가 틀려요. 감정평가에서 쓰이는 용어고요. 대지는 어디서 쓰이냐? 건축법에서 기본 단위예요. 건축법에서 쓰이는 기본 단위다. 그게 대지예요. 그래서 쓰이는 용도가 틀려요. 쓰이는 분야가 틀려요. 감정평가에서는 택지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대지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여기서는 대지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택지라고 한다. 분야별로 틀리니까 이건 따로 동시에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구별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감정평가에서는 토지를 우리가 이제 감정과 평가 두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그랬죠. 감정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그 결과를 평가, 가격으로 표시하는 거, 그게 평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평가할 때 당연히 토지를 평가하면 위치가 최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 강남이냐, 강북이냐, 또는 수도권이냐, 서울이냐, 서울 시내냐, 아니면 서울 외곽이냐, 또는 위치가 수도권이냐, 또는 비수도권이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치에 따라서 물건의 가격이 틀려요. 근데요, 위치가 같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위치가 같다 하더라도 그 물건의 가격이 뭐에 따라 틀리냐? 용도에 따라 또 틀려요. 용도가 뭐냐? 똑같은 위치를 하더라도 그게 용도가 상업용이다, 상업지다. 그럼 가격이 높겠죠. 근데 상업지가 아니고 밭이다. 그러면 가격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임야다. 그럼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가장 중요하지만 위치가 딱 정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에서는 위치와 용도가 중요한데요. 이때 토지를 용도별로 세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로. 그래서 토지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토지는 택지 또는 농지 또 임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택지는 뭐냐? 택지는 당연히 집 짓는 땅이에요. 집택자니까. 그리고 농지는 농사 짓는 땅이죠. 임지는 뭐예요? 나무 심는 땅이죠. 그래서 택농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택지는요. 집 짓는 것이니까 집은 추상적인 개념의 그냥 포괄적인 용어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이 가능한 토지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건축이라는 것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주상공. 자, 농지, 농사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전, 밭, 그 다음에 답, 과수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임지는 뭘로? 임지는 이게 나무니까 그 나무가 이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용재림과 신탄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닌데 나무는 나무인데요. 나무는 나무인데 용절이 뭐냐? 이거 제목제자예요. 네, 쓸 용자예요. 제목으로 쓸 나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일단은 곧아야 되겠죠. 곧고 굵직해야 되겠죠. 그게 용재림이에요. 그럼 신탄님 뭐냐? 얘 신자가요. 얘 수탄자고요. 뗄나무 신자예요. 뗄나무 신. 그래서 뗄나무나 수추로 만드는 나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굳이 고들 필요는 없겠죠. 이게 꾸불꾸불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신탄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건 몰라도 뭐 별 지장 없습니다. 어쨌든 임지가 용재림 지역과 신탄림 지역 또는 경재림 지역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농지는 전답가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택지는 주상공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로 43페이지에 농지와 임지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감정평가에서 택지도 그러니까 토지를 나눌 때 택, 농, 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대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지목을 볼 때 28개 지목 중에 하나였었죠. 28개 지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대는요, 뭘 할 수 있냐면 주거지나 상업지 이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용도의 지목이 바로 대예요. 그래서 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대하고 대지나 택지, 부지 이런 거하고는 좀 개념이 좀 틀리죠. 이것은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주거지와 상업지로만 쓸 수 있는 용도예요. 그게 대고요. 이런 것들은 대지는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 대지라 그래요. 건축법에서.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토지는 필지로 구획된 토지는요. 건축법상의 토지는 다 건축할 수 있고요. 그때 이 대지를 이 용도가 주거지, 상업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창고용지 창고 지을 수 있죠. 이것도 건축이잖아요. 학교용지 학교 지을 수 있죠. 체육용지 체육 지을 수 있죠. 뭐 다른 거 다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는요 상당히 넓은 개념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것이고요. 부지는 이런 대지나 택지보다 더 넓죠. 더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쓰이는 바닥 토지는 전부 부지니까 부지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와 이행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후보지와 이행지가 나오는데요. 자, 요거는요. 후보지와 이행지도 시험제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좀 이런 게 한 2, 3년간은 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것들은 계속해서 그 이전에 보면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부지, 택지, 대지대 또는 후보지, 이행지 또 뭐 이런 것들 다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후보지나 이행지는 어디서만 쓰이냐? 요거는 감정평가에서만 쓰입니다. 감정평가상의 용어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안 쓰인다 이런 얘기요. 후보지나 이행지는. 그러면요. 후보지나 이행지는 어떨 때 쓰냐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토지가 여기가 농지다 이런 얘기요. 농지. 농지인데요. 여기 농지인데요. 자, 이 속에 전이 하나 있어요. 밭이. 근데 요게 밭이 있는데요. 여기가 밭이면은 지금 현재 그 제곱미터당 50원을 한대요. 50원 가격이. 근데 감정평가라는 것은 이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것이니까 평가를 해라 그러면 전이면 50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요 똑같은 위치라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랬죠. 만약에 이게 전이 아니고 이쪽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 주거지가 있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냐 그랬더니 주거지면 100원이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 전이 아니라 주택이 있다면 그때는 1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요, 요 지역 전체가 이제 농지 지역인데요.
요 농지 지역 전체가 요까지 쭉 요만큼의 토지가 여기가 앞으로 택지를 개발하는 예정지구로 지정이 돼요. 택지 개발 예정지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택지로 바뀐다라는 게 지정이 됐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게 택지로 바뀌어가는 중이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농지지만 앞으로 주거지로 바뀔 예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택지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자, 이 토지를 평가할 때요. 지금 현재는 전이지만 앞으로 머지않아서 주거지로 바뀔 예정이다. 근데 반드시 바뀌냐? 그건 몰라요.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지정됐다가 또 해제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뀌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뀌는 중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토지를 평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전으로 평가하자니 이게 앞으로 이걸 바뀌면은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전으로 평가하고 50원으로 평가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주거지 가격으로 주거지니까 100원 이렇게 평가하기도 약간 애매하겠죠. 그러니까 둘 다 애매한 거야. 그래서 이제 중간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 개념이 바로 후보지나 이행지라는 중간 용어가 개념의 용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후보지나 이행지예요. 그래서 이것들은요 전환 중이거나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는 토지를 붙여줄 때 후보지나 이행지라는 꼬리표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 바뀌어가고 있는 용도를 먼저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후보지나 또는 이행지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요 꼬리표를 붙여요. 그러면 바뀌어가고 있는 중간에는 자 용도가 전환 중일 때는 꼬리표를 붙이죠. 이런 꼬리표를 붙여요. 이게 꼬리표 태그인데요. 태그를 붙이죠. 그러나 전환이 완료됐다. 전환된 토지다. 그러면 그때는 전환돼 버리면 이걸 떼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환 중일 때는 이 꼬리표를 붙였다가요. 그러니까 본 토지는 이게 이걸로 바뀌고 있으면요. 이것은 주거지, 전환되고 있는 용도를 먼저 써주죠. 주거지 후보지로서, 주거지 플러스 후보지로서 가격이 뭐 70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택지로 완전히 지정이 돼버렸다. 택지다. 이렇게 전환이 끝나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꼬리표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지를 떼고요. 본 토지는 주거지로서 100원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전환 중일 때 요게 전환 중일 때만 이 후보지 이행지를 붙인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전환이 돼버리면 그때는 꼬리표를 뗀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요거 꼬리표를 떼는 거하고 붙이는 거하고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어떨 때 후보지를 쓰고 어떨 때 이행지를 쓰느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떨 때 하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이 감정평가상 우리 이 교재에 보세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즉 전환이 진행 중인 토지, 이것을 후보지라 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행지는 뭐예요? 두 번째 줄에 지역 내에서 지역 간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즉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 이렇게 하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놈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항상 이렇게 계단으로 표시합니다. 왜 계단으로 표시하냐? 이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 똑같은 위치의 용도가 택지다, 농지다, 임지다. 그러면 셋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이 어떤 거냐? 택지 가격이 제일 높다 그랬죠. 그 다음에 농지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임지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지역이 농지다라고 했을 때 모두 여기가 다 전답과만 있는 거 아니죠. 집도 있고 임야도 조금 끼어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용도들이 조금 끼어 있지만 주된 용도가 농지다. 그때 이제 농지라고 하지 않고 지역이라는 표현을 붙여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용도가 조금 껴있다. 그러면 지역이라는 걸 붙여주면 된다. 주된 용도를 써주고요. 그게 지역이라고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택지 지역이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부터까지가 택지 지역이다. 그러면 대부분 택지인데 그 중에서 농지나 임지가 조금 끼어 있으면 그게 이제 택지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거지 지역이다. 그러면 대부분 주거지인데 거기에 상업지나 뭐 이런 게 조금 끼어 있다. 그러면 주거지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이라는 표현을 좀 알아두시고요. 대부분 토지는 이 단일 용도로 돼 있는 토지는 거의 없어요. 따라서 여기에 택지 지역이다, 농지 지역이다, 임지 지역이다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택지 지역에는 단지 주거지 지역, 상업지 지역, 공업지 지역, 주상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 지역은 전답, 과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용재림과 신탄림 지역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바뀔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이 주거지로 바뀌는 것이니까 이렇게 계단을 뛰어넘어서 바뀌는 거죠. 또는 이쪽 임야가 주거지, 택지 지역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뀌거나, 그러니까 계단을 뛰어넘어서 바뀌는 중인 토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단 뛰어넘어서 바뀌는 중이다. 그러면 걔를 후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 주거지 후보지로서 뭐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꾸로도 바뀌느냐? 만약에 주거지인데 그것을 임야로 바꿀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밑으로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로 위로 바뀌는 것이지. 왜냐하면 가치가 더 높은 쪽으로 바뀌어야지 가치가 낮은 쪽으로는 정책적으로 막 지정을 해버리거나 그럴 때 외에는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계단을 뛰어넘어서 바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단을 뛰어넘어서 바뀌는 중인 토지는 후보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단 내에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뭐 공장지대인데요. 크게 공장이 나가면서 그게 지역이 아파트 지역으로 변하는 중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공업지가 주거지로 바뀌는 중이죠. 또는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는 중,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단 내에서 이렇게 바뀐다. 전답과 또 용재림, 신탄림 이렇게 계단 내에서 바뀐다. 그러면 걔를 뭐라 그러냐? 이행지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쉽죠. 그러니까 계단을 뛰어넘어서 바뀐다 그러면 후보지라 그러고요. 계단 내에서 바뀐다 그러면 이행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둘 다 바뀌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 중인 거 또는 이행 중인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행 중일 때, 용도가 전환 중일 때는 후보지 이행지를 붙여주고요. 전환이 끝나버리면 꼬리표를 뗀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계단을 뛰어넘어서 바뀐다 그러면 후보지고요. 계단 내에서 바뀐다 그러면 이행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꼭 구별을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이것도 후보지 이행지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에 필지와 획지입니다. 자, 몇 번입니까? 필지와 획지가 4번이네요. 자, 필지와 획지인데요. 이때 필자와 획자가, 필지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를 표시하는 범적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획지는 가격 수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지는 필자가 뭔 필자냐? 그러면 부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산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김정호, 대동요지도를 만든 김정호인데요. 그 사람이 다 일일이 우리나라 국토를 이잡듯이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그림으로 다 그렸어요. 그게 그림이 뭐냐? 가는 붓으로, 그냥 부필자니까요. 붓으로 경계를 다 표시를 하면서 그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필지입니다. 그래서 김첨진의 땅은 어디까지인지, 또는 어디 군의 땅은 어디까지인지, 어디 도는 어디까지인지, 이런 경계를 다 표시한 거예요. 이게 바로 법률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소유권의
소유권의 경계를 표시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법률적인 개념이죠. 법률적 개념이다. 그리고 요거는 지적도상에서 폐쇄된 곡선으로 딱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지번이 하나씩 붙겠죠. 지번이 하나씩 붙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요거는 등기나 등록의 단위가 되겠죠. 등기나 등록의 단위가 된다. 그리고 또 거래할 때도 필지별로 거래를 하죠. 거래의 단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국 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필지는 이것은 소유권, 즉 권리, 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에 비해서 이놈은 획지는요. 획자가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획자가 이렇게 그릴 획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릴 획자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획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 붓이 좀 납작하죠. 이거는 가는 세필로 그려야지만이 경계를 표시할 수 있지만 이놈은 대충 이렇게 뭉툭한 붓으로 쫙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건 이제 대충 뭘로 그리느냐? 가격 수준으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역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제곱미터당 1,000만 원짜리 땅이 어디까지냐? 그러면 누구네 땅은 얼마고 누구네 땅은 얼마고 세세하게 안 하고요. 대충 그리죠. 여기서부터 반경 1km 이내에는 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다. 또 1km를 넘어서면 9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그리는 것이지 그것을 가격 수준으로 묻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네 땅은 얼마고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경제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지와 획지는요 항상 세트예요. 그러니까 필지가 나오면 이거 획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필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획지가 나오면 이거 필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이나 또는 그 부동산 학문적 개념 이런 개념 또는 평가의 개념 평가활동 이런 거 할 때 개발이나 이런 것이나 아니면 평가를 할 때 이런 개념이 되겠어요. 획지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격 수준으로 묶인 경제적 개념이다. 이거는 이제 소유권,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는 법률적 개념이다. 두 개를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어요. 필지나 획지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맹지가 있죠. 맹지가 있고요. 자루형 토지가 있습니다. 자루형 토지는요, 대지라는 표현을 쓰긴 쓰는데, 대지라는 표현보다 대자가 자루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루대자를 쓰는데요. 보통 자루형 토지라고 그러지, 대지라고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맹지 그러면요, 도로와 관련이 있어요. 도로. 그래서 맹지, 대지는요. 맹지는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여서 도로에 접속면이 없는 토지예요. 이런 것들은 건축허가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맹지라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맹지는 가격을 낮게 평가해요. 맹지 감가 해가지고 자 자루형 토지는요. 맹지인데 맹지에서 이렇게 도로의 접속면이 맹지처럼 생겼는데 도로의 접속면이 있어요. 맹지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건축허가는 나와요. 그러나 이용할 때 요게 이제 도로의 접속면이 작으니까 아무래도 감가를 합니다. 가격을 낮게 평가하죠. 이게 자루형 토지예요. 그러니까 자루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의 접속면이 아주 적게 있는 이런 토지를 자루형 토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맹지가 있고요. 준맹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준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준자가 나오면 뒤에 게 아닌데 뒤에 것처럼 취급해 준다 그랬죠. 준맹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준맹지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런 토지인데요. 이런 토지에서 지금 이건 맹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맹지가 아닌데 맹지처럼 취급해 줘. 근데 요 면을 봤더니 요 면이 뭐냐? 절벽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수평지역이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이게 절벽이다. 일이 못 나가. 못 나가니까 이거는 맹지하고 똑같이 취급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준맹지는요,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맹지, 준맹지, 대지, 자료형 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이제 도로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지 공지 건부지가 있는데요. 자, 6번째. 나지, 예, 건부지, 그 다음에 공지,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나지와 공지는요, 빈 땅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정착물이 없는 그런 토지죠. 그러니까 나지는요, 왜 필지 전체가 싹 비어 있으면 나지라 그러고요. 건부지는 뭘까요? 부지는 바닥 토지고요. 부지는 바닥 토지입니다. 근데 위에 뭔가 건물이 있다라는 얘기죠. 뭔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건물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건부지예요. 건물의 용도로, 건축물의 용도로 제공된 바닥 토지. 이건 이제 나지고요. 그래서 나지와 건부지는 위에 건물이나 정착물이 있으면 건부지고요. 없으면 나지입니다. 그러면 보통 나지와 건부지의 가격을 얘기할 때는 보통 누가 더 높으냐? 당연히 나지 가격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나지는요. 이것은 만약에 이 토지가 지금 이 토지에다가 새로 건물을 한 10층짜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얘는 바로 지으면 되죠. 그러나 여기다가 새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까부시고 지금 3층짜리 있는 것을 까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겠죠. 까부시면 나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철거비만큼을 더 집어넣어야 나지 가격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보통 나지보다 건부지 가격이 낮게 평가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건부 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건부 감가의 뜻이 뭐냐? 그럼 이제 이렇게 쪼개보면 되겠죠. 감가는요, 가격을 낮춘다죠. 가격을 낮게 평가한다. 건부는 뭐냐? 건물이 부착됨으로써. 자, 건물이 있음으로써, 건물이 부착됨으로써 가격을 낮게 평가한다가 바로 건부 감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어떨 때, 이건 이제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나지가 이렇게 최유효 이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게 평가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나지가 건부지보다 가격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외적으로. 이걸 뭐라냐면, 건물이 붙음으로써 오히려 증가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증가는 가격을 높게 평가한다죠. 건물이 부착됨으로써 증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이제 바로 건부지 가격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야. 이런 경우는 어떤 게 있냐? 네, 그러면 건부지 가격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는 집이 있었고요. 여기는 집이 없어. 나지 상태였었어요. 네, 그 상태로, 여기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인데요. 요 전체가 갑자기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나 이런 것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요, 요 상태로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면 여기다는 추가로 뭐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도 당연히 개발 행위 못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집이 있었고요. 여기는 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는 이제 뭐만 하냐? 농작물만 심어 먹을 수 있어요. 딴 건 못 해요. 자, 여기는 이 집을 뭐 증개축이나 대수선 이런 건 못 하지만 신축을 하거나 이런 거 못 해요. 그러나 현재 이 상태로 이용은 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 이런 거 할 수 있죠. 자, 그리고요, 이 땅이, 이 전체가 수용을 당한다. 수용을 당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땅값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땅값을 보상해 줘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집이 있어요. 그러면 집이 있으면, 나중에 여기서 이축권이 생겨요. 다른 데 가서 또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건부지 가격이, 그 나지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부착돼 있음으로써, 증가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
즉 규제가 완전히 극심하거나 이런 지역에서는 건물이 있는 편이 없는 편보다 훨씬 더 가격이 높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지와 건부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지인데요. 공지는요, 건부지 개념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즉 이렇게 건물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건물 옆에 비어있는 땅이 있죠. 이런 게 이제 바로 공지예요. 그러니까 공지는요,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이게 대지 면적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건축을 40제곱미터를 했다. 그러니까 건폐율이 건축 면적 비율이라 그랬죠. 건축 면적 비율이 40%다. 그 얘기는 100제곱미터의 대지 면적 중에서 40제곱미터만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이상 건축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60제곱미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60제곱미터는 비워둬야 돼요. 이렇게 건폐율 규정 때문에 꽉 채워 건축하지 못하고 비워둔 요 60제곱미터 이런 것들이 공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지라는 것은 건부지에서 나오는 개념으로서 건폐율 규정 때문에 꽉 채워 건축하지 못하고 비워둔 토지를 공지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 정리를 잘 해두세요. 지금 필지, 획지, 나지, 건부지, 공지, 그 다음에 부지, 택지, 대지, 후보지, 이행지 다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법지와 빈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몇 번인가요? 7번이에요. 법지와 빈지. 자, 빈지는요, 바닷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유수면법에서 바닷가라는 용어로 쓰거든요. 자, 법지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법지는 경사면, 이런 것들이 바로 법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지는요, 소유는 할 수 있어요. 즉, 법지는 소유는 가능한데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를 얘기를 합니다. 별로 뭐 쓸 게 없죠. 그러니까 경사진 토지는 뭐 축대로나 쓸까 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는 할 수 있을 때 법으로만 소유할 수 있고요. 활용 실익이 없는 토지를 법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빈지는요, 그 반대예요. 물가빈이니까요. 물가, 즉 바닷가인데요. 바닷가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게 바닷가를 생각해 보세요. 해변. 자, 이렇게 있고요. 요게 이제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그럼 이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요게 만조 수위선이고요. 만조. 그다음에 요건 간조죠. 썰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면요, 여기에는 집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집이 없어요. 요 사이에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까지는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28개 지적법이나 뭐 이런 데서 다 나오는 토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부분으로 나뉘죠. 그러니까 공유수면법 상에서 우리나라 영토는 저기 바다 멀리 거기까지 영해까지가 우리나라 영토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자, 요거를 우리는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다. 그러니까 이것도 토지의 용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유수면법,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유수면이고요. 여기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국가 땅이에요. 국가 땅. 근데 국가 땅 중에서 바닷물로, 상시 바닷물로 덮인 토지를 뭐라 그러냐? 그걸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들어오면 물속에 잠기고요. 물이 나가면 토지가 보이는 요 땅을 뭐라 그러냐? 요거를 갯벌이라고 얘기해요. 간석지라고 얘기하죠. 간석지 또는 갯벌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그 밀물이 돼도 물이 안 차는 데가 있죠. 여기서부터까지. 이거 이제 뭐예요? 모래사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백사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라 그러냐? 요거 이제 바닷가예요. 이게 바닷가고요. 이게 빈지예요. 빈지. 그래서 요 바닷가는 해수욕장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요거는 소유는 할 수 없어요. 개인이 소유는 안 돼. 국가 땅이야. 왜냐면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국가 땅이니까. 근데 활용 실익은 많죠. 여기에
이 백사장 여기다가 파라솔 같은 거 치고 이렇게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활용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또 세트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봅시다. 자, 만약에 여기 요 공유수면법상에서 여기를 바다를 메꿨어요. 메꿔가지고 이놈을 농지나 육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땅이 넓어진 거냐? 우리나라 토지 자체가 넓어진 것이냐? 아니다 이런 얘기죠. 왜? 원래 이 바다나 간석지 또는 이 바닷가 이놈들은 토지의 용도 중에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배우는 28개 지목, 공시법에서 배우는 사적인 소유의 대상이 되는 그 28개 지목은 아니지만 이놈들도 역시 토지의 용도입니다. 바닷물로 덮인 토지, 이거는 갯벌로 덮인 토지, 이거는 모래사장으로 덮인 토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용도만 바꾼 것이지 토지의 증가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를 메꿔서 간척을 했다. 이것은 토지의 증가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빈지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원래 바다라는 용도도 용도였다라는 것이죠. 그 토지의 용도다라는 것이죠. 토지의 종류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유휴지, 휴안지, 공안지, 소지, 선화지, 포락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유휴지와 휴안지, 공안지예요. 휴안지, 공안지는 투기 목적이에요. 투기 목적. 투기 목적으로 사서 내가 이용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땅을 사서 놀리는 땅 이런 것들이 바로 휴안지나 공안지라고 얘기를 하면 투기 목적이에요. 둘 다다. 근데 유휴지나 공안지라는 얘기죠. 유휴지나 공안지. 자, 이게 이제 8번 기타인데요. 여기서 유휴지나 공안지 요놈들은 모두 투기 목적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사서 놀리는 땅이고요. 그러나 휴안지는 뭐냐? 휴안지는요, 요거는 휴식을 취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삼이나 이런 걸 심으면요, 인삼 이런 거 심으면 한 5년, 3년에서 5년 동안은 그게 어떤 작물을 심어도 안 돼요. 왜냐면 지력을 다 뺏겨버리니까. 그래서 인삼을 이렇게 재배한 그런 땅들은 한 3년씩 놀립니다. 3년에서 5년. 이런 게 이제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력 회복을 위해서 놀리는 땅. 이게 휴안지고요. 유휴지나 이 공안지는 투기 목적으로 놀리는 땅이니까 그걸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 이제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지는 미개발지입니다. 소가 힐소자, 깨끗할 소자예요. 소녀 또는 소복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 소지는 이 개발이 안 된 토지 이런 것들을 소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선하지는 고압선 밑에 있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고압선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 밑에 있는 토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들은 당연히 제 역할을 못 하겠죠. 고압선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선하지 감가 가격을 낮춰서 평가됩니다. 그다음에 포락지는요. 포락지는 이렇게 생긴 토지예요. 자, 포락지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요. 원래는 하천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그런데 요 주변에 있는 토지는 이게 하천이 범람이 돼서 넘친다. 그럼 이게 유실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실돼서 이렇게 하천으로 편입돼 버립니다. 유실돼서 이제 쓸려 내려가 버리면 이게 하천이 돼버린 거, 하천이 넓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서 하천으로 편입돼 버린 토지를 포락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락 떨어졌다 이런 소리죠. 하천으로 무너져 내렸다. 포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계지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토지를 한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이제 보시고요. 자, 그리고 건물의 종류에서는 47페이지 그걸 이제 잠깐 보시면요. 거기에 주택이 있는데요. 자, 주택의 종류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크게 나누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동주택 이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단독주택은 다시 이게 단독이 있고요.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은요, 다시 다세대가 있고요.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연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공간이나 여기서 기숙사 이런 건 뺐어요. 왜냐면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쪽에서 이제 보시면요, 단독이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뭐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중서부터 다가구,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놈들은 층수, 자, 층수와 그 다음에 면적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층수와 면적이 다중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다중하고 다가구는요, 층수가 3층까지예요. 3층 이하죠. 3층 이하. 그 다음에 다세대하고 연립은요, 요거 두 가지는요, 4층 이하예요. 4층. 그리고요, 요놈은 아파트는요, 5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5층부터는 이 아파트예요. 5층 이하가 되면 이게 4층 이하가 됐다. 그러면 다세대나 연립이고요. 이거는 다중이나 다가구는요, 3층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요, 면적이요. 면적이 이렇게 또 면적에서는 이렇게 갈립니다. 자, 여기서 갈리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면적이 갈립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우리 교재로 보면 거기에 47페이지하고 48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요 놈은요 330제곱미터예요. 330제곱미터로 갈리고요. 요거는 66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330제곱미터가 그냥 여러분들이 옛날 평에서 평이 100평이에요. 660이 200평이에요. 3.3이니까요. 그래서 다중 같은 경우는 330 이하니까 100평 이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다가구에서 다가구하고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세대 연립은요 660 200평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요 660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660 이하고요. 660을 초과하면 연립입니다. 대신 아파트는요, 이 면적에 규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네, 지금, 단독은 이제 뭐 그런 규정이 없고요.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에서요. 다중 같은 경우는, 다중하고 다가구는 이게 단독주택이니까 얘네들은 3층 이하예요. 그리고, 공동주택은요, 다세대와 연립은 4층 이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5층 이상이에요. 그리고 면적으로 보면 다중만 100제곱미터 이하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는 600제곱미터 이하고요. 연립은 600 이상이고요. 660 이상이고요. 초과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아파트는 면적 규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을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것은 3층, 4층, 5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또 100평, 200평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평 이하, 그 다음에 200평 초과, 그리고 아파트는 그 규정이 없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페이지 요 밑에 나와 있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 이것도 이제 나중에 주택법에서 공법에서 다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 옛날에 시험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예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건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50페이지 부동산 속성과 부동산 특성을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